책을 읽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소박한 줄거리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미셸 파스투르 작가님의 빨강의 역사입니다. 파랑의 역사, 검정의 역사, 녹색의 역사의 뒤를 이은 네 번째 책이다. 이 책은 빨강이라는 색을 연구하는 역사책이지 백과사전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사물, 예술작품, 기념물들을 흑백의 복제품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 익숙하여 사고와 감수성의 양식도 흑과 백에 한정되는 듯 했다.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시선은 늘 문화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색의 역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자의 이중적 작업을 해야 한다. 첫째, 과거사에서의 세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둘째, 특정한 문화 영역에 한정하여 역사적으로 관철 가능한 세계의 모든 면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소멸, 혁신이나 융합의 양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원시시대부터 고대말까지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빨강은 색이라 불릴 만한 유일한 색이었다. 어떤 언어에서는 색을 나타내는 용어로 하양, 검정, 빨강 이렇게 세 단어만 존재한다. 주로 검정과 하양은 빛의 어둠을 형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래서 색은 오직 빨강뿐이다. 빨강의 우위성은 일상생활이나 물질 문명에서도 드러난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빨강은 행운의 부적, 권력이나 신성함과 연관되었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보여서 고대사회에서 가장 원초적인 색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우월한 색이었다. 인간은 염색 기술이 출현하기 25,000년 전 동굴백화의 수많은 그림이 해와의 시초인지 다양한 색채를 남긴 흔적을 보고 그림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색깔의 흔적은 대개 빨강색이라는 사실이다. 그 후 마글라레니아 문화계에는 색상이 다양해졌지만 빨강은 여전히 지배적인 색이었다. 신체의 그림을 그린 것이 동굴벽에 색칠한 것보다 훨씬 앞서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체 예술의 빨강이 가장 중요한 색이었으리라고 추측할 뿐이다. 빨강은 장신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사시대의 빨강색이 표시, 예방, 장식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 시대에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색을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빨강의 매우 다양한 색조를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색이 의도나 의미에 정확히 부상한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인지 보존된 동굴에서조차도 본래의 상태와 현재의 차이는 매우 크다. 또 선사 시대 화가들이 경험한 조명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 진정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 모든 그림들은 왜곡하고 여과장치 역할을 한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 예술작품은 꾸준히 변모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3000년경에 최초의 인공 색소로 알려진 이집션 블루를 발명했고 다양한 색조의 빨강을 만들어내는데도 능력을 발휘했다. 이집트인들은 색을 좋아했으며 그것으로 상업활동을 했다. 이집트의 장례용 그림에서 알맞은 새로 칠한 것처럼 화려한 색들은 제각각 관례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남성은 붉은색이나 젓갈색 피부로 채색하고 여성은 베이지색이나 노르스름한 색으로, 신들은 더욱 선명한 노란색으로 보여준다. 빨강은 긍정보다 부정적이며 폭력, 전쟁, 파괴를 나타내는 표식과도 같았다. 빨강이 지닌 유해하고 부정적인 면모는 언어와 글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색은 일관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아서 색의 의미가 모호했다. 다른 색에 앞서 인간이 색을 인지하는 시각적 능력은 빨강이었을 것이라는 말에 유혹된다. 그러나 색을 인지한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문화적 현상이다. 빨강은 다른 색이 갖지 못한 주술적 능력을 지닌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이유는 불과 피의 색으로 정의되는 지시체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불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때로 인간은 불을 통하여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했다. 빨강은 종종 유익하고 때로는 유해하지만 다른 어떤 색보다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피는 생명과 죽음의 원천이다. 때로는 순수하고 때로는 불길하며 피는 구원하거나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험과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일찍부터 동물의 피 대신 포도주를 사용하였고 포도주는 피였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며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로마 시대에는 붉은색과 보라색 꽃이 장례용으로 흔히 사용되었는데 특히 양귀비꽃이나 제비꽃처럼 꽃잎이 일찍 떨어지는 꽃들이 그러했다. 이 꽃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했다. 마네스를 기리는 축제인 로살리아제에서 장미는 장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와 달리 붉은색 혹은 자주색 꽃이지만 시들지 않는 맨드라미 꽃은 불매를 나타냈다. 그리스 조각과 건축에서의 빨강은 삼국이 기원전 750에서 480년경에 더욱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소박하고 하얀 그리스의 이미지는 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스인들은 선명하고 대비되는 색을 좋아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기원전 530년에서 520년경 출현한 화병은 또한 더욱 정교해졌으며 사실주의가 강화되고 주제들도 다양해졌다. 빨강과 검정 두 가지 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조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대 미술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잘못 이해하고 논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러한 의의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플리니우스는 색소를 가리키는 용어와 그 색소를 사용하여 얻어낸 색을 가리키는 용어를 시종일관 혼동하였다. 고대 로마의 화가들은 빨강으로 더 다양한 색조를 만들었었다. 격조가 높은 회화 작품에서는 높은 가격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진사가 큰 인기를 누렸다. 고대의 진사는 천년 수원 황화물로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아직 알지 못했다. 옷은 색소의 빛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 까닭에 화가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지금까지 보존된 가장 오래된 직물 조각들은
기원전 3000년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들에는 오직 빨강색의 흔적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 기록들을 통해 이집트인들이 능숙한 염색업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빨강의 두 가지 주요 염료는 꼭두서니와 연지벌레이며 자주족의 홍화, 해나의 흔적도 발견된다. 해나는 열대지방에 자생하는 감목으로 말린 꽃잎을 가루로 빻아서 염료를 만든다. 여성들은 해나 염료를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썼다.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염료가 빨강 색조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꼭두서니는 짙고 다양하며 아름다운 빨강 색조를 만들지만 광택이 없어 비싼 연지벌레를 사용하는데 이 염료는 고착성이 높고 색이 진하며 광택이 있다. 연지벌레보다 더욱 격조 높고 로마 염색의 명성이 높은 것은 자주조개다. 이 염료가 인기와 명성을 누린 이유는 첫째, 붉은색 색조의 화려한 광채이고 둘째, 그 염료의 고착성과 빛에 대한 저항성이다. 다른 염료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깔이 퇴색되기보다는 더욱 강렬해졌고 단순한 불빛에도 색감이 더욱 풍부해졌다. 서기 2세기 로마에서는 가장 고가의 티레산 자주족의 염료로 염색한 고품질의 모직물이 염색되지 않은 모직물의 20배나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 그리하여 조개의 수확과 염료의 제조, 운반과 국제거래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황제들은 비생산적으로 판단하여 억제하기 위해서 항실 가족에게만 허용했다. 권리를 점점 더 제한되어 결국에는 고위성직자, 법관, 군사령관에 한정되었다. 자주색을 입다라는 표현이 민간이나 군사 분야의 최고직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였다. 단 전체가 자주족의 염료로 염색된 옷들만 구성된 복장 착용은 황제의 특권이었으며 절대적 권위와 신성성을 상징했다. 다른 시대의 영구에서 그렇듯이 로마 시대의 의복의 영구에서도 색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로마 시대 의복에서는 하양, 빨강, 노랑, 검정이 이 네 가지 색이 다양한 색조로 변주하였다. 노랑과 주황은 특히 여성들의 색이었고 검정은 법관과 상중인 이들을 위한 색이었다. 의복의 색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시민계급의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화장품의 색이다. 제정시대 초기부터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마그티알리스는 화장품을 남용하면서 밤과 낮에 얼굴이 달라지는 갈라라는 이름의 여성을 오 갈라여 100가지 화장품으로 당신의 얼굴을 완성했군요. 하지만 낮에 보여주는 당신 얼굴은 당신과 함께 잠들지 못할 것 같군요. 라고 비판했다. 보석은 몸 치장을 완성하는 소품으로 빨강이 지배적인 색조였다. 아름답고 유혹적인 색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색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루비는 대표적인 붉은색 보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성적인 열정을 북돋아주고 정신을 튼튼하게 하고 뱀과 정갈을 물리치는 많은 효력을 지닌다고 믿었다. 빨간 색조의 우승자는 수탉 뱃의 빨간색이었다. 여러 신의 상징물인 수탉은 예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수탉의 소리, 걸음걸이, 날개짓의 먹이 앞에서의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했다. 전투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머리에 그런 왕관을 쓴 새는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사람의 경우 붉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은 품행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남성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게르만인의 피가 흐른다며 손가락질을 받았다. 기원전 49년 1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뒤쫓던 중에 루비콘강을 건넌다. 북부 이탈리아의 해안을 흐르는 작은 강, 토양 성질 때문에 강물이 불거스름한 색조를 띤 그 강은 레드라인, 다시 말해 금지된 경계선을 넘는 것과도 같다. 강물의 빛깔로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루비콘강을 건너다라는 말은 금기를 어기고 모든 것을 걸었으며 신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는 뜻이다. 12세기에는 서유럽 전역에서 색에 대한 전례적 규범이 거우르는 최초의 문장들과 이를 표현하는 문장의 언어가 널리 확산되면서 그런 사고가 정착되어 갔다. 이때부터 비로소 색은 모든 물질성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보편적 범주들 빨강, 녹색, 파랑, 노랑이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순화한 색은 단연 빨강이었다. 성서에는 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지 않다. 4, 5세기에 넘어가던 시기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구약 성서를 재번역하면서 색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몇 개 추가했다. 그리스도교의 상징 체계를 보면 불의 빨강은 본질적으로 악마와 사탄들의 색이다. 그 후 빨강은 반역자와 불충한 자들의 색이 되는 부정적인 면과 신의 개입을 표시하고 빛이자 생명이며 예수의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피의 빨강의 부정적인 면은 폭력과 불결함에 관한 모든 담론과 연관된다. 여성의 월경을 원죄와 연관 지었으며 형별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면은 성스럽게 하고 생명을 주는 빨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의 빨강이다.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의 피가 일반인의 피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린 속죄와 구원의 피였다. 12세기 이후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것보다 귀중한 성유물이 되었다. 여러 성당들이 성혈을 부여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겼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가졌는지 경쟁이 벌어졌다. 12세기, 13세기 그리스도 전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신도들은 빵만으로 영성체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이다. 피가 된 미사용 포도주는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되었다. 15세기 초 양형 영성체 지지 반란으로 커다란 붉은색 술잔이 등장했다. 1095년 천조각 십자가를 옷에 깨며 부착함으로써 관행으로 나타났다. 2차 십자군 원정 때에는 규격화 제도화되어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튜닉이나 망토 왼쪽 어깨 부분에 부착했다. 십자가 표시를 가슴에 단 십자군 병사 이미지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가 상상해낸 결과물이다. 13세기 중엽 이후에는 그리스도 전사들이
붉은색을 표상으로 삼은 추기경들은 신앙과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다. 교황 인노체시오 4세는 신앙을 수호하는 최고의 전사가 되어달라고 붉은색 모자를 부여하여 고위 성직자와 구별했다. 교황의 직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붉은색이었다. 세월이 흘러 흰색이 부상한다. 오늘날 빨간색은 교황의 복장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빨강은 교황, 황제, 왕조, 국가, 사법부의 색인 동시에 귀족의 색이었다. 12세기, 14세기 초 거의 모든 귀족 가문의 문장에 60%가 넘는 빨간색이 들어가 있다. 그 이후 18세기 후반기에는 30%에 불과하다. 문장은 대부분 중세 기사들이 쓰던 방패 모양이었다. 십자군 전쟁은 문장이 탄생하고 그 모양이 형성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중세에서 근대 초까지 왕이나 군주, 대영주들에게 사냥 복장은 거의 항상 붉은색이었으며 빨강은 영예로우면서 왁자지껄하고 폭력적이면서 거칠고 잔인함을 나타내었다. 중세 아름다운 여성은 빨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빨강은 사랑,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의 색이었다. 교회에서도 화장을 속임수 제약으로 여겼다. 입술에 바르는 붉은색 화장품은 여성을 마녀나 창녀로 변모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다. 귀족청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머리카락은 금발로, 눈썹은 갈색으로 염색했다. 시원하게 이마를 드러내려면 눈과 눈 사이를 깨끗하고 넓어야 해서 제모도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의 상징인 틀과 기부인을 순식간에 농사꾼으로 만드는 불그스름한 피부는 대체해야 할 대상이었다. 입술은 작고 통통한 입술을 선호했으며 큰 입술은 동물적이고 부도덕한 의미로 생각했다. 얇고 창백한 입술은 질병과 교활함의 표시라 여겼다. 루비의 아름답고 찬란한 붉은빛에 비견되는 신비의 물건으로는 성배가 있다. 성배는 예수 순환의 상징적인 성유물이고 성체를 모신 성스러운 그릇이며 주술적 부적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 중세의 빨강은 상징적인 의미의 폭이 매우 넓었으며 모든 행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반대쪽으로 빨강은 선량한 여성과 구별하기 위해 창녀들에게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세웠다. 주로 요란한 빨강이었으며 노란과 검정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붉은색 옷은 매혹하는 수단으로서 마음속 욕망을 드러내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기부인이 기사에게 붉은색 옷소매를 준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신호였다.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뜻으로 옷소매를 가져가다라는 표현이 쓰인다. 중세 말과 근대 초에는 빨간색 과일이나 열매가 사랑의 상징물이 되었는데 특히 체리가 그러하다. 이는 사랑의 고백 수단이었다. 가을철에는 사과가 체리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여자가 남자에게 사과를 건네는 경우는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로 독이 든 선물이었다. 보라색이 무화과는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켰다. 마찬가지로 배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했다. 독보적인 빨강은 12세기에 파랑이라는 경쟁자를 만났다.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초에 파랑은 양적 질적으로 급부상했다. 처음에는
미술과 채색 사파에서 그 다음으로는 의복과 궁중생활 전반에서 유행하는 색이 되었다. 채색화에서 푸른색 옷을 입은 성모가 파랑의 부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왕들은 그녀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수요의 변화로 인해 고급 직물, 염색업자들은 두 개의 직업 조합으로 구분되었다. 빨간색 염색업자는 노란색을 다룰 수 있고 파란색 염색업자는 검정색과 녹색도 같이 염색했다. 파란색 염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색 염료업자들은 큰 돈을 벌었으나 빨강 염료업자들은 수입은 감소했다. 파랑의 유행을 막으려고 파란색을 폄훼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빨강을 선호하였고 고가의 모직물은 거의 항상 빨간색이었다. 그 값비싼 직물은 진홍색으로 순수하고 선명하며 광택이 있고 빈틈이 없이 충만한 빨강이다. 1343년 가을부터 1345년 봄까지 피렌체의 상류 사회 여성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역의 공정인에게 옷가지를 선보여서 각 옷가지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 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사치 단속령을 시행하고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빨강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다른 색과의 경쟁도 취향이나 감수성의 변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의 사치 단속령과 프로테스탄트 종교계에 의해 전파된 색에 대한 새로운 윤리에 있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빨강은 값이 너무 비싸고 눈에 잘 띄고 정숙하지 못하며 비도덕적이고 대표적인 색이었다. 그래서 16세기 말부터 태조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세 문화에서 빨강과 검정의 배합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두 색은 사탄의 몸에서 또한 지옥을 표상하는 구렁텅이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 빨강과 검정의 거부감이 가장 일찍부터 드러난 곳은 체스 게임이었다. 체스 게임은 6세기경 인도 북부 지역에서 빨간색 진영과 검은색 진영이 대결하는 경기였다. 그런데 1000년에 이르기 얼마 전 체스가 유럽화되면서 두 색의 의미가 악마적인 무언가를 의미로 판단, 11세기의 검정을 하양으로 바꾸어 대결을 벌이도록 했다. 현대적 체스 게임으로 흰색 진영과 검정 진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이다. 중세의 다갈색은 치욕스러운 화신으로 유다이다. 하지만 중세 말기의 미술에서 배반자, 불충한 자, 반역자들은 다갈색 턱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었다. 다갈색 머리털은 가진 사람을 위선적이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했으며 다갈색 털을 가진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 경우 가장 교활한 여유였다. 중세 말의 미신으로 다갈색 머리털을 가진 사람과 마주치면 나쁜 징조이며 여자는 마녀나 장녀식이었다. 다갈색인 자를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유다는 빨강과 노랑이 두 색의 부정적인 면을 한몸에 받았다. 노랑도 변절자, 배교자, 위조범들에게는 노란색 옷을 입혔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노랑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6가지 색 중에 꼴찌다. 건대가 시작될 무렵 시당국이 내세운 사치 단속령과 복식 규정을 법제화되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서도 세계 추방운동 움직임이 교회 건물과 예배 방식에 나타났다. 윤리적으로 사치술은 의복, 화장품과 장신구, 변화무쌍한 유행을 혐오했다.
1555년에서 1556년경부터 지나치게 화려하고 눈에 잘 띈다고 판단되는 빨간색은 본격적으로 퇴치운동이 벌어졌다. 1558년에는 여자든 남자든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세기 말에는 빨강에 대한 혐오가 절정에 이르듯 했다. 화가들은 빨강을 좋아했다. 예술가들은 빨강으로 회화적 공간을 구성하고 구역과 면을 나누고 색조의 강약을 만들어내고 이동감과 운동감의 효과를 내고 등장인물 중 누군가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17세기의 색의 중요한 전환기였다. 다른 색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색이 필요할까 해서 몇몇 문헌 저자들은 4가지를 언급했는데 하얀, 빨강, 검정 그리고 노랑 또는 파랑으로 해석. 그로부터 얼마 후 뉴턴이 과학적인 분석의 토대로 검정, 하양을 제외한 빨강, 파랑, 노랑의 3가지 색만 인정하게 되었다. 뉴턴은 태양광의 흰빛이 유리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빛이 감소되거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가 일정치 않는 여러 개의 색광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스펙트럼의 7가지 색을 완성한 것이다. 뉴턴의 발견은 색의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7세기에 빨강은 물리적 차원에서 도처에서 태조되고 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위상과 어미상의 힘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빨강은 더 이상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색조가 어두워졌다. 유럽에서 멕시코산 코치닐 염료는 아름다움과 견고함, 색상의 강렬함으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 오랫동안 스페인 사람들은 노팔 선인장을 재배하고 코치닐을 양식하는 기술을 비밀로 간직했다. 빨간색은 아직도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빨간 구두굽 유행은 1670년대에 베르사유궁에서 시작되어 유럽 왕실로 퍼졌다. 프랑스에서 빨간 구두굽은 20세기 초까지 살아남은 귀족층과 구체제 귀족들을 모방하는 신흥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붉은색 드레스였다. 흰색 드레스를 입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 빨강의 아름다움을 단순한 열매로 토마토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해안이 원산지로 16세기 초 스페인 사람들이 유럽에 들여왔지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토마토는 녹색에서 노랑, 노랑에서 빨강으로 변화한다는 점 때문에 장식용 식물로만 쓰였다. 이 식물을 황금 사과 또는 사랑의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17세기에는 물질적인 면으로 또는 사고나 감수성 면으로도 어둡고 불안하며 엄산한 시기였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늘 물자가 부족했으며 이상기후로 고생했고 기대 수명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1720년부터 계몽주의 시대에 비천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염료와 직물의 생산도 크게 늘었다. 그 혜택은 사회 모든 계층에게 돌아갔으며 그러나 빨강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파랑의 시대였다. 파랑은 오늘날에도 선호도 면에서 다른 색을 앞지른다. 빨강의 여러 색조들 중에 주목받지 못했던 분홍이 새로운 위상을 획득하고 매력적인 색이 되었다. 18세기 중엽의 분홍은 인기가 정점에 달했다. 그 당시 유럽 사회의 최상류층에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색들을 파스텔 톤, 중간 색조, 가장 핵심적인 색조에서
찾으려 하고 있었다. 분홍옷을 입은 경우는 상류층에 한정되었고 그 밖에 다른 사회 계층에서는 유아에게 거의 흰색 옷을 입혔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끓는 물에 자주 세탁해도 색이 잘 바르지 않는 직물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미국에서, 그 후로는 유럽에서 분홍색과 하늘색 옷이 보편화되었다. 그때부터 여자아이에게는 분홍색, 남자아이에게는 파란색을 입히는 풍조가 자리 잡았다. 18세기의 분홍색은 대부분 남성적인 색이었던 반면 이제부터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색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바비 인형이 나타나면서 여성적인 색으로 분홍색이 고착되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빨강은 의상 분야에서 태조의 길을 걸었다. 반면에 농부들의 복장, 18세기 내내 축제의 날에 붉은색 옷을 입었다. 궁정사회에서 빨강은 얼굴에 자리 잡았다. 남자나 여자나 하얀 백연으로 얼굴에 분칠을 했으며 독성 강한 붉은색 화장품으로 뺨과 얼굴에 칠했다. 가능한 한 얼굴과 목 부분은 새하얗게 유지하기 위해 소량의 비소를 복용하기도 했다. 피부에 부스스름하고 창백한 색조는 인생의 순수성과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임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었다. 화장의 흰색과 빨간색은 검은색 무슈와도 연관되었다. 무슈는 점, 달, 별, 해 모양으로 얼굴에 붙이는 애교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입술 연지는 대중화되었으며 일반적인 소비 물품이 되었다. 화장품 분야에서 결정적인 전환기는 키스를 해도 변함없는 루즈를 개발한 1927년이 것이다. 루즈 키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엄청난 성공을 불러일으켰다. 구체제 시대의 빨간 깃발은 반항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공질서를 위한 위험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또는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붉은색 깃발이나 커다란 천조각을 흔들었다. 그 후로 1780년대에 군중 집회를 막기 위해 나중에는 계엄령과 연관되었다. 1790년대에서 1792년 산켈로트들이 빨강 모자를 도입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콜베르가 제정한 조세법 한거하여 1675년 브르타뉴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들에 대한 기억이다. 또 다른 하나는 18세기 중엽에 갤리선을 젓는 행벌 대신 생겨난 도형장의 제수들에게 불명예의 표시, 그러나 빨간 모자는 사라졌지만 정치적 빨강은 19세기 중엽에 유럽 각국의 것이 되었으며 공산주의의 상징적인 색이 되었다. 빨간 깃발이 1830년 7월 혁명 시기에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이때 빨간 깃발은 바리게이트 위에서 휘날렸으며 경영자와 점점 보수화되는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난 민중들에게 일종의 상징물이 되었다. 국왕 루이 필리프를 물러나게 한 1848년 혁명으로 빨간 깃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빨간 깃발이 프랑스 국가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 소비에트 체제는 빨간 깃발을 채택했고 1922년 공식적인 국기가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빨간 깃발은 계속해서 노동자 단체들을 연합했다. 빨간색과 좌파 혹은 극좌파 정당이나 정치단체 사이의 연관성은 한 세기 반이 넘는 동안 빨강의 역사를 지배했다. 그 결과 빨강은 다른 상징적인 의미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오늘날 국기에 나타난 빨강의 보편성에 대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국기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국기와 호응하면서 다른 국기색을 가져다 쓰거나 재조직했다. 역사적으로 도로 교통신호는 18세기에 탄생한 해양교통신호와 1840년 이후 통용된 철도 교통신호에서 유래했다. 신호등의 녹색은 허용, 통행 허가 개념과 무관했다. 18세기의 유런에 의하여 보색이 녹색임을 알고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해상에서, 그 후에는 1760년부터 18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빨강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녹색으로 통행을 허가하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오늘날 빨강은 갖가지 명목으로 경고하고 규정하며 금지하고 처벌했다. 쾌락에 새긴 빨강은 기쁨과 축제에 새기기도 했다.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옷은 니콜라스 성인을 계승한 것으로 훨씬 후에 출현했었다. 훈장에서도 빨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빨강은 위엄과 영예로 충만한 색으로 남아있다. 여러 분야에서 파랑에 심지어 녹색에까지 추월당하고 있으면서도 상징적으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색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오늘날 빨강의 역설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온 색, 수많은 의미와 전설로 우리 현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여러분들은 빨강의 역사를 듣고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